자기 말 잘 안 하고. 그렇지?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입을 열었다 하면 미친 듯이 빠르게 속사포로 말하잖아. 그리고 말이 간결하지가 않고 군더더기가 많아. 말이 지저분하게 많다는 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숨길 거리가 많다는 건데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이거든? 오 박사님, 너무 나가신 것 아닐까요? 농담 아니야. 소시오패스는 진짜 거짓말을 태연히 한단 말이야.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연봉도 3천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4천이라고 했다가 매번 틀려. 학교도 그래. 서울 캠퍼스라고 빡빡 우겨서 내가 잘못 알았는 줄?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문화 콘텐츠 학부가 지방 캠퍼스 맞았잖아. 어쩜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무 태연하게 완전 소시오패스 같아. 나도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우리 집에 잘 보이고 싶어 하나 보다 했지. 왜? 학벌에 열등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거짓말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걸려. 우리 기민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기민이를 믿어보자고. 그랬습니다. 결혼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동생이 하는 것이니 시동생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겠죠. 결혼 날짜를 10월로 잡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팔찌 하나를 주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하셨어요. 어딘가 아이들 장난감 같기도 한데 이걸 사람들 발길 채이는 곳에 두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을 하자니 찜찜해서 곧바로 경찰서에 맡겨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MR을 끌고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갔죠. 시어머니는 습등물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준 팔찌를 꺼냈는데요. 아이들 장난감 팔찌인 줄 알았던 그 팔찌는 세상에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였어요.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시어머니가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로 입건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도 바로 줍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나 봐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걸 한탄하면서 시어머니가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너무 무료하고 심심했던 저는 경찰서 복도를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은 자연스럽게 활자를 찾아 나섰고 복도 한쪽에 부착되어 있는 수배 전단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너무 놀라서 엄마야! 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배자들의 얼굴 아래 키와 출신 지역, 특징 등 여러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11번째 인물이 제가 알고 있는 예비동서의 얼굴이었어요. 물론 이름과 나이는 달랐죠. 저는 다시 한번 타이틀을 봤습니다.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이름은 이민자, 강원도 강릉태생. 아무리 봐도 세은씨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니? 예. 어머니, 여기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세은씨 아니에요? 그러네. 얇은 입술, 가늘고 긴 눈매, 오똑한 콧날까지 세은씨 맞죠? 보세요. 세은씨 귀끝이 좀 새앙쥐처럼 뾰족하잖아요. 여기에도 양쪽 귀 모양 특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머나,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혐의는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기를 쳤는지 우리 경찰한테 물어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희는 사무실에 계신 습등물 신고를 받아주신 형사님께 질문이 있다며 이 공개수배 전단이 언제 나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건 지난 5월에 나온 거예요. 매년 상하반기에 20명씩 선정해서 전단을 만들거든요. 여기 이 여자요. 이민자 씨요.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친 거예요? 잠시만요. 형사님이 조회를 해보려고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저희도 따라 들어갔어요. 형사님은 컴퓨터를 몇 번 검색해 보시더니 이민자 1989년생 강릉 출신이네요. 혐의가 사기인데 대체로 혼인빙자 사기네요. 혼인빙자 사기요? 꽃뱀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민자 씨가 결혼을 빌미로 10명의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사라졌어요. 한 명은 결혼 후 생명보험료까지 챙겨서 달아났군요. 마지막 사기는 결혼식 전날 돈과 함께 사라졌고요. 이거 진짜 질 나쁜 여자네. 형사님, 제가 이 사람을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일단은 수배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죠. 솔직히 신고가 들어와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이러시죠. 저한테 계속 문자를 주시면서 그 여자 관련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사진과 행적을 알려드리면 되죠. 알겠어요. 그럼 문자 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각해보면 시동생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었고 당장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셨어요. 예, 사진을 보자마자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우리가 잘못 보고 신고한 걸 알면 기분 나빠서 파혼하겠다고 들 텐데 우리가 잘한 걸까? 너무 생각 없이 신고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긴가민가 할 때는 일단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빼박 증거를 확보해봐요. 빼박 증거를 우리 손으로 왜 해? 그거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부터 이민자 씨를 미행하면서 형사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자고요. 그냥 김인희한테 사진 한 장 달라고 하면 되잖니. 어머니 말씀처럼 이민자 씨가 아닐 경우를 염두에 둬야죠. 어머니 안 가시면 저 혼자라도 따라 붙을래요? 아가, 너 지금 몹시 흥분한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저 지금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있어요. 저는 당장 잠복 근무에 들어갈래요. 어머니는 어떡하실래요? 너 혼자 어떻게 보내니? 나도 같이 하자꾸나. 잠복 근무. 어머니, 우리 명탐정 코난, 아니 추리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당장 변장한 소품부터 사러 가요. 그렇게 저희는 시장에 들러 소품을 구입하고 다음날 정오 모자와 뿔테 안경, 바바리 코트와 스카프를 들고 만났어요. 시동생 카페 직원에게 예비동서가 오면 몰래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마침 예비동서가 시동생과 점심을 먹으러 왔다는 첩보를 전해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카페 앞 사각지대에서 만반의 채비를 하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아가, 이렇게 더운 날 바바리 코트까지 입을 일이야? 미행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어머니. 저는 모자 쓸 테니 어머니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세요. 선글라스도 쓰시고요. 이러고 있는 게 사람들 눈에 더 띄는 게 아닐까? 어머니, 사람들은 의외로 저희한테 일도 관심 없어요. 보세요. 마스크까지 쓰니까 완전 감쪽 같죠? 정말 그러네.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네. 맞다. 어머니, 신발도 소리 안 내는 운동화로 신으셨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 이제 뭘 하면 되겠니? 실제로 미행 잠복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웬만큼 인내심이 없으면 미행은 성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건물에 들어가면 언제 다시 나올지,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로 한없이 기다려야 하고, 나왔다면 바로 정신 차리고 바짝 쫓아가야 하니까요. 어머니, 저 여자가 밥 먹을 동안 우리 화장실 다녀와요. 미행 중에는 화장실도 못 갈 테니까요. 미리미리. 그래. 시어머니와 제가 상가 화장실에서 볼일까지 다 마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도 한참 뒤에야 이민자가 시동생의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민자는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저희도 얼른 뒤따라가서 편의점 골목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고 기다렸죠. 다행히 택시 2대가 앞을 다퉈 달려왔고, 이민자가 앞에 택시를 타자마자 시어머니와 제가 뒤에 택시로 뛰어들었어요. 아저씨, 저 앞에 택시요. 저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저희 2사람의 행색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이 조끼 호주머니에 꽂혀있던 선글라스를 꺼내쓰셨어요. 사모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쪽으로 전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를 밟아 소리 소문 없이 모셔다 드릴게요. 아무래도 택시기사님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네, 아저씨.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오케이 사인을 해보였습니다. 나쁜 녀석들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쇼. 그날 미행의 주요 목적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집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일단 거처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택시는 도심을 돌고 돌아 이민자가 탄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차가 멈췄을 때는 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멈춰섰습니다. 택시기사님이 2 주먹을 쥐고 무언의 화이팅을 해주셨어요. 저도 택시기사님을 향해 한 주먹을 들어보였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한 배를 탔다는 찐한 동지를 느끼며 이민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내린 곳은 주택도 아파트 단지도 아니었어요. 학교 옆 유치원으로 이민자가 들어가더군요. 저희도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로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유치원 입구를 살폈어요. 유치원에는 왜 갔을까? 어머니, 전에 유치원 놀이 강사 했잖아요. 그거랑 상관 있는 게 아닐까요? 잠시 뒤 이민자가 유치원에서 어린 꼬마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아이는 이민자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엄마. 친구들이랑 콩순이 소방대하고 놀았어. 그래, 엄청 재밌었겠다. 엄마, 나 잡아봐라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란 말에 시어머니와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딸이래요, 딸. 딸이 있어, 딸이. 아이 엄마 이민자는 딸을 안아주며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계속 따라가 봐요. 이민자와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저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 걸었습니다. 보행 속도도 자연스럽게 이민자에게 맞췄습니다. 2 모녀가 모퉁이를 돌아갔어요. 저희도 보폭을 넓혀서 신속하게 따라 붙었는데 아플싸 어느새 2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로 갔을까요? 멀리 안 갔을 게다. 뛰어봤자 벼룩이지. 여기 아이들 갈 만한 식당이나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을 게야. 그러네요.
어머니, 명탐정 홈즈 같아요. 완전 끝내줘요. 저기 새마을금고 뒤에서 여기를 잠시 지켜보자꾸나. 시어머니와 함께 새마을금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길거리 슈퍼에서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나오는 아이와 이민자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조용히 이민자 모녀의 뒤를 따라붙었고 마침내 이민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민자의 집은 1층은 상가인데 2층은 가정집인 구조였어요. 상가 계단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한 저는 집도 확인했겠다. 우리도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이제 그만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요? 먼저 사진을 보내기로 했잖니. 아, 맞다, 사진. 어쩌죠?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예비 동서에게 딸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사진 찍는 것을 깜빡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근처 약국으로 들어가 비타민 음료를 사드리고 잠시 대기석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게 숨을 돌리고 약국을 나오려는 순간 차 한 대가 이민자네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점퍼를 입은 날티나는 한 남자가 내렸는데 이민자의 변호사 오빠였어요. 클러치백을 들고 유유히 이민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빠니까 동생 집을 방문할 수도 있지 하면서도 어딘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약국 안에 계시게 하고 저 혼자 이민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딱히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계단을 보니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건물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계단은 가파랐어요. 저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2층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는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링띠링, 전화 왔어요. 벌써 남편의 전화였어요.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전화벨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지 않은 저의 무사한 일함을 자책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인기척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꽁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후다다닥 뛰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계단 끝에 다다라서 그만 우당탕탕 구르고 말았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아픈 건 둘째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일어서서 절뚝거리며 약국으로 향하려는 순간 정말이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제 뒷목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님 아니세요? 형님이 여기 왜 계세요? 세훈씨, 아니 이민자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설마 제 뒤를 밟았어요? 설마. 그러는 동서는 여기 웬일이야? 거짓말을 하는 상대에게 가장 위압적인 것은 뚫어질 듯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 찌릿하면서 이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라던 그 남자까지 내려오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엿듣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빛으로 제압하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저는 회유 작전을 펼쳤습니다. 자수의 동서, 아니 동서가 될 뻔했던 인연으로 충고하는 거야. 어쭈 그래, 이 아줌마 말하는 뻔세 보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수를 해. 당신 뭐야? 이거 스토커의 사이코 아니야? 당신 콩밥 먹고 싶어?
이민자 오빠라는 사람이 험악한 얼굴로 저를 위협했고 저는 벌벌 떨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콩밥은 당신들이 먹어야 할걸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따라온 거거든요. 동서 포기해. 자기 공개 수배 전단에 얼굴 올라와 있는 건 모르지?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니까 자수하고 광명 찾자. 뭐? 이게 뭔 말이야? 미친년 소설 쓰고 있네. 아니야 동서. 아니 이민자 씨. 본명 이민자. 1989년생 맞죠?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진짜 이민자 씨는 누구예요? 오빠, 인연이 내 이름까지 다 알아. 이민자 씨, 자수하고 죄를 감면받아요. 딸도 있으면서 왜 이러고 살아요? 딸은 무슨 죄예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용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네가 뭔데요? 아저씨는 내 알바 아니고요. 이민자 씨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반성할 용기를 갖는 사람이에요. 자수한다면 내가 잘 말해줄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으로 아무 말이나 짓거렸습니다. 역시나 자기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의 악질 중의 악질 사기꾼들에게는 제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의 오빠가 침을 퇴 뱉더니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폭행이란 걸 당하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어디선가 야! 그 손 안 치워! 하는 소리와 함께 텅텅텅텅 무슨 둔탁한 것으로 사람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졌고 눈을 떠보니 아이씨 사기꾼 연놈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편의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와서 두 연놈들을 사정없이 패대기 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언제 쓰러졌나 싶게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들어? 이 나쁜 놈들아! 내 아들 속여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떠올리고 미친 듯이 의자를 내리찍었고 사기꾼 연놈들의 코에서는 코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런 것이 물불 가리지 않는 어머니란 존재의 위대함이구나 실감하는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제가 이민자네 집으로 올라간 사이에 걱정이 된 시어머니가 형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던 거죠. 공개수배 전단에 있는 여자가 확실하다는 정보가 경찰에게 신속히 전달되었고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는 이민자를 연행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을 본 이민자와 그 오빠가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경찰 손에 잡혀서 유치장으로 연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를 부둥켜 안으며 물으셨어요. 괜찮니?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겠어? 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 우리 얼른 집으로 가자꾸나. 고생했다. 시어머니와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기꾼 이민자는 유부녀가 맞았고 애가 둘이나 됐어요. 우리가 봤던 유치원생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죠.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병원에 있었고 그 병원비를 대려고 사기 인각을 벌였던 거래요. 그리고 오빠인 줄 알았던 그 변호사는 오빠가 아니라 이민자의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짜고 돈 많은 시동생에게 접근해서 한몫 챙길 생각이었던 거죠. 이름도 가명이고 직업 가족.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요? 네, 도련님. 박세훈이 아니라 이민자라는 여자고요. 상견례 때 만난 부모도 다 가짜였고요. 사기 전과만 10범이래요.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더 살떨리는 건 돈 빌린 후에 연락이 뜸해지거나 연락 두절을 하는데 한 번은 결혼해서 사망보험금을 탔다는 거다. 그게 뭔 뜻이겠니? 엄마, 나도 줬어. 그 사람이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갚아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니. 시동생에게 이런 진실은 너무나 가혹해서 시동생이 상처받는 모습을 차마 지켜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콤한 거짓보다 불편하고 아픈 진실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도 차마 아이 둘이 있고 변호사 오빠가 남편이었다는 말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기 범죄를 저지른 나쁜 유부녀였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남녀간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마음도 뺏고 돈도 뺏는 꽃뱀 사기, 연인 빙자 사기, 혼인 빙자 사기는 정말 인격 파괴 수준의 악랄한 범죄가 아닐 수 없어요. 피해자인 시동생은 부들부들 떨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안 그래도 교통사고 장애로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했던 시절을 어렵게 극복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가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챙겼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시동생 카페로 가서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시동생은 가족들의 품에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 배신의 계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지금은 착한 카페 알바생과 모카 열애 중이라고 해요. 왜 전에 저희들에게 사기꾼 동서 이민자 씨의 행방을 전해주던 그 알바생이요.